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올여름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먹는 물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환경부와 대구시를 규탄하고 있는데 오늘 안동시장과 대구시장이 만납니다. 지난 선거 기간 대구시장은 구미 해평취수원보다 상류인 안동댐 물이 더 맑으니까 이걸 가져와서 대구의 식수로 사용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공약했죠. 낙동강 상류에 있는 안동댐과 임하댐 물을 도수 관로로 연결해서 영천댐이나 운문댐으로 공급을 하고 이걸 정수해서 대구의 식수로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수 관로 길이가 147km나 되고 건설비는 1조 4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라 비판적인 시각도 큽니다. 최근에 구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취수원 다변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만 환경부는 또 대구 취수원 이전을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안동댐과 취수원 이전 이 두 가지 다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답답함은 자꾸 커집니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연이은 폭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 안동, 영주 33도, 의성은 34도까지 올라 푹푹 찌는 무더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는 35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 야외 활동은 최대한 짧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위 속 우리 지역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가끔 구름 많겠고요. 소나기 내릴 수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성군이 의성군 통합신공항 현장 소통 상담실을 봉양면 원지 1길 39-10번지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이달 8월 중 국방부, 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기본 계획이 완료될 예정인데 토지 편입 여부와 보상 절차 같은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서 확장 이전한 겁니다. 법무사와 세무사 등 전문 상담관을 위촉한 상담실을 운영하고요. 이에 따라 의성군은 주민들이 통합신공항 추진 현황과 사유지 편입 여부, 보상 절차 및 시기, 주민 지원 방안 같은 공항 이전에 대한 궁금증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의성군 현장소통 상담실은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닷새째 폭염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된 포항과 경주는 더 덥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35도 이상을 기록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비가 오면 계곡과 하천의 물이 한꺼번에 불어날 수 있는 만큼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바다로 여름이면 더욱 뜨거운 포항, 그중에서도 월포 바다가 요즘 인기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도 천혜 해변으로 손꼽히는 월포해수욕장은 차 없이도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동해안 해수욕장인데요. 포항역에 도착해서 곧장 동해선으로 갈아타고 10분이면 월포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운영되는 월포해수욕장은 서핑을 하기에 적당한 바람과 물결, 수심 등 3박자를 갖춰서 사시사철 서핑객들이 찾는 동해안 서핑의 메카이기도 한데요. 포항시는 서핑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포항 바다야 놀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이틀간은 제7회 월포 락 페스티벌 행사도 열려 월포 밤바다의 피서 열기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포 해수욕장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쌓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28도, 습도는 85%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종일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을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제20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태고의 신비, 꿈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오징어 축제에서는 개막식에 이어 풍어기원 제례와 향토 음식 체험, 축하 공연이 열리고요. 보물찾기, 오징어 맨손 잡기, 바다 미꾸라지 잡기, 해변 몽돌 쌓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오징어 3종 경기에서는 냉동 오징어 분리하기, 배 따기, 오징어 끼우기 등 울릉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게임이 펼쳐지고요. 피대기와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울릉도 피맥 파티에 참여하며 불꽃놀이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축제 홍보 부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축제 안내와 울릉도 관광지 소개를 진행할 예정이라 울릉도의 지리를 잘 모르는 관광객분들도 부담 없이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울릉도의 여름 최대 특산품 축제 오징어 축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니까요. 축제 기간 울릉도에 오셔서 축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민 장은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23억입니다. 23억 큰 돈인데 무슨 네. 돈이에요? 예,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서울자치구 구청장 그리고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이 23억 1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치단체장 73명의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부동산 내역 분석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네. 이는 이제 통계청이 집계한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이 약 3억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6.2배 많은 수준입니다. 네. 왜 이렇게 또 조사하면 또 누가 제일 많은지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단체장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51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금액도 가능하군요. 네, 조 구청장은 강남 아파트와 강원도 오피스텔 등 주택 40채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네, 조사 대상자 가반인 47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뭐 상가, 빌딩, 대지, 농지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경실련 측은 부동산 재산 상당 부분이 임대 사업을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우리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는 어떤가요? 네, 구체적인 이 부동산 금액은 전체 상위 10명만 확인이 되는데요.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고액 상위 10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홍 시장은 3억 1천만 원의 30억 1천만 원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강남 상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2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주택 보유자 15명 중 1명으로 아파트 두 채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경실련은 단체장 19명이 자신의 가족들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면서 이 재산 은닉 여부는 알 수 없다고도 했고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가족들의 재산 공개를 고시 거부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의 인식이 이 정책으로 어떤 시나 도에 네. 정책으로 또 가는 어떤 그 수준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서민들의 어떤 그 눈높이나 생각 이런 것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조사를 진행한 경실련 측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과 건설 사업 등의 집값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집값 안정화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 측은 이 부동산 실사용 여부를 밝히고 이 임대용 부동산 매각을 좀 촉구했고요. 또 정당 공천 과정에서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태 그 선거를 해도 그런 것 잘 안 지켜졌다는 얘기가 또 네.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폐교입니다. 네, 갈수록 폐교가 많아질 듯합니다. 아이들이 네. 물리적으로 숫자가 주니까. 네, 맞습니다. 그 2012년 이후 대구에서 매년 1개 이상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로 대구 조야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교동중학교는 인근 관음중과 칠곡중 등으로 이렇게 통합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줄어서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북구 읍내동에 있는 교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1988년 개교 당시에 670명의 학생이 있었고요. 2018년에는 200명을 밑돌았습니다. 30년 만, 네. 20년 만에. 네, 올해는 이제 6개 학급에 85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 해당 학교 재학생들은 내년 3월까지 이제 이 인근 2개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고요. 30년 만에 670에서 200명으로 줄었다는 네. 얘기죠. 예. 마찬가지로 북구에 있는 조야 초등학교는 1984년 당시 599명이었는데요. 올해는 6학급 34명으로 줄었습니다. 아. 참고로 이 학교의 전체 교직원이 25명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직원보다 학생 수가 9명 9명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이 학교 학생이 70% 줄은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6년간 취학 예정 아동 수가 20명, 그러니까 연평균 4명 이내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서 네. 이번에 이렇게 통폐합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분교 형태로 바뀌는 거여서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서변 초등학교 조야 네. 분교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바뀌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통폐합 하게 되는 기준 네, 이런 게 학생, 있죠. 예. 학생 수가 이제 200명 이하인 경우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되는데요. 네. 이제 농촌 지역은 60명이 기준입니다. 네. 이제 이런 학교 중에 뭐 향후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고려해도 학생 배치가 이제 지속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통폐합이 돼도 이 통학 여건 악화 우려가 없어야지 네네. 이런 이제 검토 대상이 되고요. 예, 예. 또 이 전체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이 통폐합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예, 아이들 안 낳고 우리나라 각자 인구 절벽 심각하다 하니까 네. 더 계속 문 닫는 학교들 나오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2012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7곳이 폐교됐는데요. 이제 올해 2개 학교를 포함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매개 한 개 이상 학교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지난 4월 기준으로 이 통폐합 기준에 해당하는 이 대구 지역 학교는 모두 36곳인데요. 이제 이 중 일부는 또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할 수도 있어서 상황을 또 지켜봐야겠지만 네. 또 이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셨고요. 네. 이 또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의 뭐 특색 학교 만들기나 공동 통합구역 설정 등으로 이런 학교 살리기 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키워드로 가죠. 네,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네. 아, 코로나 확진자 수 말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어제 코로나 이제 이 확진자 수가 누적 2천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 20일에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이제 2년 6개월 만인데요. 이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8번째입니다. 네. 이 수치상으로는 국민 5명 중 2명이 그렇네요.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네네. 의미고요. 이제 이 전체 국민이 5만 5,132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적 확진자가 이렇게 2,005만 명이 넘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역별로 또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인구 대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광역시도는 서울, 세종, 제주 순이었습니다.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42,165명이, 세종은 41,133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반면 이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비율이 낮은 곳은 경북, 대구, 전남 순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경북은 32,725명, 대구는 34,744명이었습니다. 이제 전국 평균이 38,600명 정도 순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네요. 네. 지금 그죠?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제 인구 구성이나 이동량 그리고 이제 코로나 대응 전략 등에 따라서 이 코로나 발생률과 사망률 차이가 컸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구는 처음이 너무 세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죠? 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천지 대규모 집단 감염 등으로 초기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선행학습 효과를 맞습니다. 본 걸로 파악을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규모 선제 검사나 마스크 쓰고 네, 운동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행 국면에서 발생률 관리가 좀 잘 이루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코로나 사망률이 부산에 이어 대구가 인구 10만 명당 57명으로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사망률은 또 높군요. 네, 이게 이제 질병관리청은 이 지역별 연령대나 백신 접종, 의료 시설 등이 이제 이런 영향이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전문가들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관련 또 좀 적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차원의 그 큰 틀의 어떤 그 네. 룰과 이런 게 딱 있고 네. 그 아래에서 각 지역 지자체마다의 어떤 그 네.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맞죠. 그죠? 네. 그 코로나 발생률은 서울, 세종, 뭐 제주 이렇게 높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제 경기까지 이제 젊은층 인구가 많거나 인구 이동량이 많은 지역이 이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요. 세종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0명이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사망률이 가장 낮았는데 그렇네요. 이제 전국 평균이 이제 50명 정도. 49명인 걸 감안하면 이제 세종이 주민등록 그 상 인구 평균 연령이 37.5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네. 이제 좀 젊은 도시였던 그렇네요. 거죠. 네. 그리고 발생률 1위의 서울도 사망률이 이제 10만 명당 52명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의료 접근성이 좋아서 코로나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고 이제 확진 판정을 받는 인구는 많았지만 동시에 이제 이 인프라가 치료하고 좋다 뭐 보니까 관리하고. 예, 중증화도를 좀 낮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의주시하면서 또 이 시기를 네. 조심히 잘 네. 살고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네, 얼마 전에 서울에 뭐 네. 어디에 또 이렇게 네. 같이 붙어 있는 네, 벌레 뭐, 아, 네, 맞습니다. 러브 뭐 네. 버그 뭐 이랬는데 네, 또 맞아요, 뭐, 맞아요. 예, 미국 네. 선녀벌레라는 게 네, 있네요. 이거는 이제 경북 상주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미국 선녀벌레가 대량으로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이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상주에서 미국 선녀벌레가 발견돼서 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고 최근 네네. 밝혔습니다. 이 미국 선녀벌레는 북미 대륙으로부터 유입된 외래 해충이고요. 이제 부화한 뒤 2달 뒤에 성충이 되고 이제 알로 월동해서 1년 1세대를 거칩니다. 이제 알은 나무 껍질에 마리당 90개 정도 산란합니다. 이제 이 벌레가 잎이나 어린 가지에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이제 열매가 열리는 가지에 알을 낳아서 이 작물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왁스 물질을 또 분비해가지고 상품성을 떨어뜨리거나 그을름병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이름 미국 선녀벌레라는 건 우리가 지은 건가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나? 여기 해충의 선녀라는 게 들어가네요. 이 모습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걸로 그런 거군요. 들은 왜- 걸로 예, 네네. 아는데요. 네. 이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6월과 7월에 이 지속된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런 출몰 시기를 앞당기고 이 발생량도 늘어난 것으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상주시가 올해 이 농가로부터 방제 신청을 받은 피해 면적이 920헥타르에 이릅니다. 네. 이제 신청 농가 수는 약 1,500가구 정도 되고요. 이제 지난해도 이게 피해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지난해는 517헥타르여서 이제 작년에 비해 77.9%가 이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농가들 걱정이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산림지와 농경지 등에서 동시에 발생을 하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의 종류도 좀 광범위하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좀 공동 방제가 필요하고요. 이 경북도는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방제를 나섰고 이제 병해충 방제 예산을 추가로 상주에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원은 이 미국 선녀벌레를 비롯한 또 농작물 병해충이 이제 도내에 좀 안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찰과 방제 체계를 가동하겠다고도 했고요. 예. 또 농가의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에 대한 좀 관심과 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키워드 뉴스민 장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 현장 리포트는 안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여름에 산타클로스를 초대해서 이 침체된 마을을 아주 화려하게 부활시킨 곳이 있죠. 봉화 분천 산타마을입니다. 전동훈 리포터가 여름에 거기를 다녀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름 산타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네. 요즘 날이 무지하게 더워서 그러니까요. 확 겨울이 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네, 분천 산타 마을에서 썰매를 타고 달리니까 몸은 덥지만 기분이 시원하더라고요. 봉화군 분천 마을은 1년에 관광객이 10명도 채 찾아오지 않는 산골이었는데요. 산타 마을 조성 이후 설레는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산타클로스, 루돌프, 썰매 조형물과 함께 크리스마스 테마로 꾸며진 산타 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저희는 여기 위치해가지고 산타 썰매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족분들 오셔서 타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타 썰매는 산타 마을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도는 그런 코스를 가지고 있고요. 출발하셔서 레일을 한 바퀴 쭉 돌고 오시면 산타 마을을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쿠키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타 모양이랑 여기 관련된 모양으로 지금 쿠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쿠키 만들기 재밌으니까 체험도 하시고 산타 마을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여름의 캐롤 시원하네요. 듣기만 해도. 네, 산타 마을 만들어지는 건 언제예요? 2014년 산타가 처음 분천 산타 마을에 내려왔는데요. 겨울과 여름 두 차례 개장했는데 하루 1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국도비 250억 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크리스마스 관련 시설을 더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봉화군청 관광 마케팅팀 이동우 주무관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2000년대에 겨울에만 운영하는 환상선 눈꽃 순환열차가 있었는데 이 시골역을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는 곳으로 봉화군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코레일과 협업해서 백두대간 협곡열차도 출시하게 되었고요. 시골역, 산타, 겨울 눈꽃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산타 마을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저희 분천 산타 마을에는 코레일에서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오후 한 번씩 분천역과 철암역을 잇는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완행을 하고 있고요. 한여름에도 산타클로스를 만날 수 있는 한여름 트리, 산타 우체국, 산타 썰매 체험, 알파카 체험 등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컨셉의 산타 마을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곳 주차장이 가득 찰 정도로 또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00명 이상씩은 찾아오시는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타 마을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30일 동안 직접 참여하시고 즐기실 수 있는 이벤트를 이번에 특별히 여름에 준비를 했는데요. 7월 30일부터 8월 7일 일요일까지 은어축제 기간 주말에는 분천 산타마을 트리 전망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여름 물총대전, 그리고 어린이 관광객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매주 일요일 팝업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곳 산타마을 곳곳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즉석에서 선물을 나눠드리는 미션 도착 드림팀 찐 산타를 찾아라도 진행되고 있으니 많이 찾아오셔서 산타마을에서만 나눠드리는 한정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3일하고 8월 20일 토요일 저녁에는 산타마을 주차장에서 버스킹 공연, 산타 캠핑장에서 출장 라디오 DJ가 한여름 별빛 야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요. 올해도 많은 분들이 오시겠네요. 올해도 아주 많은 분들이 올 겁니다. 코로나19로 놀러 가고 싶었지만 놀러 갈 수 없었던 순간들은 모두 있고 오늘만큼은 관람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 웃음 눈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과 손잡고 나온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네. 시민들의 목소리 바로 듣겠습니다. 아빠가 이벤트 있어가지고 오자고 해서 왔어요. 재밌어요. 여기 노래, 공연 오면 더 재밌는 거 많으니까 빨리 와라고 놀러와. 저 알파카가 보통은 이제 겨울에 있는 동물인데 이 더운 여름에 이제 저희 있는 게 참 이렇게 약간 새롭습니다 지금. 특히 어린애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애가 어리면은 꼭 데려보고 싶습니다. 산타 썰매 루돌프 타는 느낌도 나고 아주 감성적인 게 너무 좋았어요. 아이도 엄청 좋아하고 지금. 이거 처음 와봤는데 많이 잘 해놨네. 시원하게 비네. 분위기가.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여기 여름에 하는 산타 마을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강원도에서 왔거든요. 근데 때마침 동해 산타 열차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타고 한번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아내하고 추억을 쌓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나 예쁘네. 그리고 손자하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더운데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는 내 마음도 차분해지고 쉬워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겨울에 흰눈에 루돌프 사슴 뭐 나오는데 지금 한참 더울 때잖아요. 더운데 눈이라든지 사슴꽃을 생각하니까는 굉장히 또 마음이 더 시원해지고 더 신기해요. 여름과 산타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 같아요. 서로 정반대에 있어서 만날 수도 없어 보였지만 멋진 아이디어로 서로가 만나서 강력한 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름 더위도 날리고 겨울 감성도 느껴볼 수 있는 산타 마을 한 번씩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동의 전동훈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육부가 지난주에 대구 경북 지역 혁신 플랫폼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제 지방대학 시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방대 위기를 지역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 혁신 플랫폼 총괄 운영센터 백동현 본부장 오늘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알라이스 센터 기획 성과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백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대구 경북 지역 혁신 플랫폼 이걸 이해를 하려면 지역 혁신 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될 텐데 교육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왜 추진하는 건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교육부는 크게 세 가지 정책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방 대학이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이 지방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한 이 다양한 지역의 혁신 기관들과 대학이 이 실질적으로 협력해서 이 지역 기업과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배출된 인재들이 이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의 핵심 산업과 기업을 이 발전시키는 주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핵심 산업으로 대구 경북은 어떤 걸 선정한 거예요? 예, 이 핵심 산업은 개별 이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 내의 집적도나 성숙도, 성장성 등을 종합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전자정보기기와 미래차 전환 부품을 핵심 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전자정보기기 분야는 이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쪽을 좀 벗어나서 일명 DNA라고 하는 이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죠. 이 분야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좀 특화를 했고요. 미래차 쪽은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소재, 그리고 또 자율주행 부품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대구 경북이 3번 도전해서 이번에 지역 혁신 사업에 선정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동안 맨날 준비 많이 하고 공도 많이 들이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총괄대학인 이 경북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23개 대학 총장님들이 좀 의기투합해서 협약도 체결하시고 또 실무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 산업 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재정적으로나 이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또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도 참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보태주셨습니다. 네. 민관학 협력이란 건 뭐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이번 사업에서 지역 협력 기반이 이제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도 궁금해요. 예, 뭐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우선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지자체하고 어떤 긴밀한 협력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교육부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인력 양성도 국가 차원의 인력 수급이 먼저였는데요. 네. 이번 이 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지역의 이 산업 정책을 좀 충실히 반영한 그 인재 양성 사업으로 계획되는 점이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기업이 참여 수준과 위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교육부 지금까지 또는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은 사실 좀 수동적 참가자였지만 이번 이 사업에서는 이 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 교육 과정이 일단 편성이 되었고요. 네. 또 학생을 선발하는 거나 교육 과정에도 이 기업이 이 직접 참여하는 등 이 사업에 좀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핵심 분야는 이공계 쪽이거든요. 예, 그죠? 그렇죠. 예,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우선 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두 개의 전공이 신설이 됩니다. 하나는 전자정보융합 전공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차 융합 전공인데요. 이 학생들의 형편에 따라서 전공자인지 비전공자인지 또는 일반 대학인지 전문 대학인지 뭐 이런 게 따라서 핵심 인재라든지 융합 인재라든지 실무 인재 이 그룹으로 나누어서 네. 선발을 하게 되고 매년 한 1,14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 선발 과정에 좀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분야의 기업이나 다른 연구소 혁신기관 이 임직원들이 학생 선발권이 있다는 거죠. 적극 참여한다는 점이 다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타 대학 학생들을 50% 이상 선발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경북대학교에 설치된 이 전자정보융합전공 학생 이 40명을 선발할 때에는 대구 경북에 소재한 다른 대학, 즉 계명대든 영남대든 이런 다른 대학에 소재 학생 20명 이상을 반드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른 대학 학생 50% 이상 선발한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학사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먼저 아까 말씀드린 23개 대학이 모두 참여해서 이 학점 교류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졸업 학점의 2분의 1까지는 다른 대학에서 수강해도 졸업 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강의의 30% 이상은 다른 대학 교수가 와서 하거나 또는 현직 산업체 엔지니어가 하거나 또는 뭐 관련 연구소 전문가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네. 이 강의 또 내용이나 수준도 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이 산업체 현장 학습이나 실무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대학생들 위한 기숙사도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고 또 매월 이 50%의 장학금도 드리고요. 이 졸업장은 이 원 소속 대학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매달 5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을 하고 또 다른 어떤 핵심 과제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재 양성 못지않게 이번에 중요한 핵심 과제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로 기업과 관련된 건데 바로 이 핵심 산업군에 속해 있는 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핵심 분야의 기업의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선도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특허 출원이나 마케팅, 디자인, 뭐 국내외 인증 지원 같은 이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도 함께 추진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개별 기업의 어떤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전문기관의 분석이라든지 또 진단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할 계획이고요. 네. 이 외에도 기업 재직자 교육을 위한 현장 캠퍼스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유 캠퍼스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장 캠퍼스 또 시민들을 위한 공유 캠퍼스 이거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예, 이 현장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이 핵심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 있는 신서 혁신도시와 또 현풍에 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구미 산업단지 이 세 곳에 설립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설과 장비를 구축해서 이 공유 팩토리 형태로 이 관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네. 또 기업과 대학, 또 기업과 기업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공간도 제공이 되고 재직자 교육을 위한 사업도 대부분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유 캠퍼스는 이 대학 간의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또 이 시민, 도민들을 위해서 개방되는 그런 시설인데요. 네. 이 설치 장소는 이 경북대학교가 있는 이 복현 이 캠퍼스가 있고요. 또 영남대 쪽에 경산 캠퍼스, 그리고 또 좀 향후에 우리 시청 현재 별관 있는 쪽에 도심 융합 특구가 조성이 되면은 네. 여기에도 캠퍼스가 설치됩니다. 그렇군요. 그 대구 경북 혁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취업이나 창업까지를 해야 그러면 지역 혁신 사업이다라고 이제 완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은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어떤 기업과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네. 가야 되는데 자 5년 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참 정말 어려운 미션이지만은 네, 예, 네.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참 절박한 과제입니다. 모두들 뭐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기업들은 또 인재 사람을 찾아서 또 수도권으로 떠나고 네. 지금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던 것이 사실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일단 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이 되고 그 인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역 기업과 산업이 성장하고 또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다시 그 젊은 인재들이 이 일자리에 또 정착하는 이 선순환이 꼭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사업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우리 지자체하고 대학 그리고 기업하고 청년 또 우리 언론과 이 시민사회가 함께 뭉쳐야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방안은 좀 차츰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거니까 또 대학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잘 좀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컨트롤 타워를 그러면 어디서 누가 만든 거예요? 예, 이 사업의 그 최고 심의 의결 기구는 지역협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1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대구시장님, 경북도지사님, 또 경북대 총장님이 이 공동위원장을 세 분이 맡고 있고요. 그 외 위원들은 교육청이나 다른 지역혁신기관이나 또 주요 기업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되는데요. 네.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총괄 운영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5년 동안 국비, 지방비 3천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꼭 성공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네. 마음도 들게 되는데 시행착오가 없을 수도 또 없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그런 예. 전략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 우리 대구 경북에서 이 교육부 이 사업보다도 1년 먼저 시작했던 이 휴스타 혁신대학 아카데미 이 사업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좀 적절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교육부 이 사업은 우리 대구 경북에서 먼저 한 휴스타 사업을 이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청와대에 초청돼 가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이 청와대 수석님들 앞에서 이 사업을 소개를 했거든요. 정신과 구조에 대해서. 네. 그래서 현재 교육부가 이 사업의 구조를 좀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아무튼 이 휴스타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재 양성과 관련된 악순환고를 끊기 위해서 대구 경북이 좀 합심해서 2019년부터 추진했고요. 네. 3년간 우리가 추진을 해봤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이 배출된 이 인재의 취업률이 87%였고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 정착률이 무려 76%에 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취업한 인재에 대한 기업 만족도가 10점 만점에서 8.7로 높았고요. 또 인재들의 만족도도 8.1점에 달했습니다. 네. 아무튼 결국 이 대구 경북이 이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휴스타 사업의 이 정신과 이 추진 체계, 협업 구조를 이 사업에 잘 접목시키는 것이 우리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우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 운영센터 백동현 본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자, 11시 44분 됐습니다. 해결책으로 가죠. 김성신 출판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남 통영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시, 바로 김춘수 선생님의 꽃입니다. 네. 이 한국의 시문학을 대표하는 이 김춘수 시인의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가 시인의 고향인 경남 이 통영에서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네. 통영시립박물관은 김춘수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이 남쪽 바다로 돌아온 처용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올해 12월 1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을 만나는 전시입니다. 어떻게 그 특별함을 담아낸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통영시립박물관 측에서는요, 이번 전시를 오감으로 느끼는 문화예술,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김춘수 시인의 시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전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우선 김 시인의 생전 목소리 녹음본을 선보여서요, 시인의 목소리로 이 시세계를 직접 감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김춘수 시인의 대표작인 꽃, 그리고 처용 단장, 이런 작품들은 또 성우가 낭독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육필 원고와 습작 등도 전시를 해서 시 한 편이 완성되는 과정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이 김춘수 시인의 인생과 또 문학 세계를 다시금 조명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예, 돌아온 처용이라고 했는데 김춘수 시인의 고향이 통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김춘수 시인은 1922년 11월 25일 이 통영읍의 서정 61번지, 지금은 동호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태어나셨고 지난 2004년 11월에 82살을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자선 시화집을 함께 기획을 하면서 뵀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1946년 광복 1주년 기념 시화집입니다. 날개라는 그 잡지에 시화집에 애가라는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요. 네. 1948년에 첫 시집 부름과 장미에 이어서 꽃과 소묘, 또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처용 단장, 또 쉰 한 편의 비가, 이런 시선집을 포함해서 모두 25권의 시집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통영시가 김춘수 시인을 각별하게 추억하는 배경이 있는데요. 김춘수 시인은 유치환, 또 윤희상, 김상옥, 전형님, 이런 분들과 함께 통영문화협회를 만들어서 야간 공인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또 여기서 한글 강습회를 열기도 하고, 이 통영의 지역 그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통영이 뭐 윤희상 선생 고향이기도 또 하잖아요. 그렇죠. 문학과 예술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김춘수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한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오늘의 해결책으로 가볼까요? 네. 재밌어서 만들다 보니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오래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이 부제가 눈길을 끄는데요. 네. 한주희 씨가 지은 책입니다. 거대한 건축부터 아주 섬세하게 그지없는 그런 디자인의 세계까지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 한 젊은 아티스트의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프랑스 건축계에서부터 한국의 디자인계까지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고 있는 이 아티스트 한주희 씨의 자기 성장의 기록이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네. 젊은 아티스트인데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펼치는, 부럽습니다. 한주희 씨는 어떤 분이에요? 네, 한국에서 건축을 전공을 했고요. 지난 2006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파리의 말라케 국립건축학교, 여기서 이제 건축학 석사를 했고요. 네. 동시에 이 건축 사무소에 이제 프랑스 현지에서 입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세계적인 건축계의 거장이죠, 장 누벨의 이 회사로 옮겨서 이 건축가로서 커리어를 쌓았고요. 그러다가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직접 디자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또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건축가로서 보장받았던 이 미래를 포기하고 패션 회사를 창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 취미에 불과했던 의상 디자인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네. 근데 뭐 의상에 관해서는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미싱 앞에서 정말 수많은 밤낮을 보낸 이후에 2019년입니다. SS20 파리 패션 위크에 참가를 하는데요. 현재는 한국에서 디자인 브랜드를 론칭해서 또 지갑과 같은 다양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도전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예, 또 오늘 소개드리는 이 재밌어서 만들다 보니라는 책은 이 아티스트 한주희 씨의 첫 번째 책인데요. 도전하는 것이 일상이 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아티스트의 그럼 성공담이 되는 건가요? 성공담도 있고 실패담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대를 막 관통한 이 젊은 아티스트가 자신의 그 인생에서 벌어졌던 일들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속에서 어떤 생각과 또 내가 어떤 태도로 응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절로 이 주인공 응원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자신감이 충전된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건축을 오래 하고 싶어서 뭐 옷을 만든다. 예, 궁금합니다. 책이 어떤 책인지 궁금하네요. 네, 성진 아나운서께서 책의 한 부분, 제가 미리 골라놓은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럴게요.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직업이라는 틀 안에서 할지 안 할지를 고민했다면 아마 대부분의 활동은 취미생활이나 버킷리스트 정도로 남았을 것이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나는 내가 정한 계획에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즐길 수 있는 일을 꾸준히 매일 하기로 마음가짐을 바꿨다. 취미인지 일인지 구분하지 않고 가슴 뛰는 일을 그냥 즐기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정한 계획에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기로 결심했다. 멋지네요. 네, 이 대목 확실히 눈길을 사로잡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이 오늘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성이라는 측면으로만 세상을 보고 또 그러한 기준으로만 살아면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지금의 기성세대가 마치 강박처럼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 오늘날 바로 이런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시대, 아무도 또 행복해서는 안 되는 시대, 이런 시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를 포함한 우리 이 한국의 젊은 세대들 더 이상 계획에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은 대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지성들의 어떤 생각과 철학 이러한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시대란 말이 너무 슬프고 또 적어도 우리 같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계획하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는 계획을 벗어나자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내면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이런 점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건축 도면을 늘 들여다보던 그런 내가 재봉사와 상의하며 옷을 완성하고 내 옷을 입은 모델들을 보게 되다니 나는 이제 1년, 3년, 5년 단위로 계획하던 습관을 그만두었다. 언제부터인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고 오히려 거창한 계획보다 같은 습관을 유지하며 매일 꾸준히 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옷을 만드는 습관, 글을 쓰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이지만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니 삶의 색깔은 다양해져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대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창한 계획 세워놓고 사실 안 하게 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습관처럼 매일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날 것에 나로 산다는 것이라는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건 때로 외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편안한 일도 없다. 날 것에 나로 사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나다운 삶을 사는 순간이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청춘들의 도전 이야기가 책으로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려한 성공담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담도 같이 있고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진짜 치열하게 살았던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라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바로 모은 돈 달랑 600만 원 들고 떠난 프랑스에서 가진 고생 끝에 건축가로서 일찌감치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말씀처럼 그 화려한 성공에 관한 이야기만 담고 있지 않고요. 그보다는 아티스트로서의 백이종군,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한 그런 이야기가 중심인데 이런 지금 막 40에 접어든 젊지도 늙지도 않은 한 여성이 솔직하게 들려주는 진짜 인생 이야기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누구라도 이 도전의 용기만 낼 수 있다라면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책입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김성신의 해결책 재밌어서 만들다 보니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신 씨였습니다. 교통정보로 갑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호국로 상격대교에서 무태내거리 방향, 동서변 지하차도 2차로에서 공사 진행 중이고요. 국채보상로 위로 동신교에서 서대구공단 내거리까지 양방향 속도 더디게 지납니다. 달구발대로 만촌내거리에서 수성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요. 명덕로 방곡의 내거리에서 계명내거리 구간 22km로 통과합니다. 이어서 수성로 수성내거리에서 드랑길 내거리 구간 통과하는데 8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외관나들목에서 도동 분기점까지 소통 원활하고요. 반대 서울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북대구 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납니다. 이어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입니다. 동명동호 부근 120km 지점부터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일대 5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도동 분기점부터 팔공산 나들목까지 속도 살짝 떨어져서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내일 오전 8시 8분에 발사됩니다. 세계 최초로 달 표면 전체 편광지도를 제작하고요. 달 궤도에서 지구와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도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다누리호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임무 궤도에 안착했다. 이런 소식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응원합니다. 8월 4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